안녕하세요. 할타 하슈바의 질문 답변 영상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질문을 올라오는 추세를 보니 거의 멤버십으로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안 해주셔서 저희가 보통 멤버십으로 다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그 질문 중에서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공유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추려서 오늘 또 이렇게 질문과 답변 영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타님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멤버십에 질문들이 많은 이유가 멤버십은 아무래도 아파트, 뭐 무슨 구역 어때요? 무슨 아파트가 어때요? 막 비교도 하고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질문들을 제가 일반에서는 얘기 못해. 이 큰일 나거든. 그렇죠. 이 큰일 난다는 게 유튜브 운영해 보시면 압니다. 왜 큰일 나는지. 근데 멤버십에서는 다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슴없이 이제 이야기해도 괜찮아서 그런 걸 이제 답변하다 보니까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네. 또 답변을 하고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일반에 이제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이 네. 다 멤버십으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일반엔 질문이 없어. 네. 그래서 일반에도 뭐 아파트 비교, 구역 비교 이런 거 빼고 일반적인 거 그렇죠. 이제 멤버십 아니 그냥 기존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도움 되실 만한 그런 질문을 모아서 이렇게 답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근데 저번에 일반에 대출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 밑에 어떤 분이 자세히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 네. 고맙게도. 그래서 제가 특별히 답변을 드릴 거는 없는데 한마디 딱 말씀드리면 보통 헷갈리는 게 전세를 받으면 대출이 나오냐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분양권 같은 경우 잔금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잔금을 쳐야 되는데 요즘은 또 분양가가 비싸니까 전세로 커버가 다 안 돼요. 요즘은 뭐 잔금 뭐 7, 8억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전세가 뭐 7, 8억에 안 나가잖아요. 전세로 커버가 잘 안 돼. 그래서 보통 구린이 분들이 나머지는 뭐 대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대출이 안 됩니다. 분양 아파트는 등기가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더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전세를 받는다.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 특히 뭐 분양 받은 아파트가 이제 입주할 때 되면 전세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전세 뭐 대출 받는다 이런 소리 나오는 그런 집은 세입자들 절대 안 들어가려 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분은 전세를 뭐 좀 싸게 하고 나머지 대출을 좀 받아서 하려고 하겠다 하시는데 전세를 아무리 싸게 해도 대출 받는다 하는 집은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등기가 됐다. 등기가 되면 전세 주고 후순위로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예, 후순위로 이자 좀 비싸게 해서 후순위로 대출 받을 수는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뭐 잘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처음에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본격적으로 질문 답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 드릴 건데 일부 내용을 각색한 점은 예.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내놓았는데 사려는 매수자에게 가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신경의 변화가 생겨서 부동산에 이야기를 했는데 매수자는 법대로만 하겠다고 합니다. 법은 2배로 물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 방법밖에 없는지, 그리고 분양권이 불로소득 신고 시 22%로 신고 혜택이 있던데 이런 부분이 매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분양권을 매도할 때 생기는 여러 변수들, 불로소득에 따른 22%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많은 매도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자, 가계약금 500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네. 또 사정이 생겼어. 그래서 계약을 깨고 싶다 했을 때 그러면 2배, 100배 상을 해줘야 되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네. 이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특히 뭐 상승장 때, 불장 때는 정말 이런 경우가 많아요. 편하죠. 가계약금 받았는데 계약치기 일주일 동안 더 올라버려. 불장 때는. 심지어 뭐 하루 이틀 상관해도 그렇죠. 뭐 자고 일하면 뭐 몇천만 원 올랐다. 그게 이제 상승장이고 불장인데 그러되면 매도자들이 팔아놓고 계약을 깨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예, 분쟁도 많아. 다른 뭐 유튜브나 전문가들 보면 뭐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다. 또는 가계약도 계약이다.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가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가계약금만 대입배상하면 안 된다. 계약금액에 그렇죠. 10%를 배상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가격이 500만 원 받았다. 계약금을 10%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500만 원
주면 안 되고 네. 5천만 원 배상해야 된다. 그런 말들도 있어. 그래서 말이 다 다른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정확하게 알고 있냐? 저는 재판도 해봤어요. 이것 때문에. 뭐 10년이면 10년밖에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걸 경험했어. 네. 주위에 또 엄청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 엄청 많이 했는데 네. 실제로 배역배상도 내가 당해봤고 네. 저도 이제 상승장 초입에 샀다가 배역배상 당했거든요. 나 배역배상 받았어요. 와우. 아 잠깐만 이거 일반이지. 네. 아, 이거 B 해야 되겠다. 예, 어쨌든 그래 받았어. 예,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에 따라서 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줘도 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법적으로까지 갔을 때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냐? 진짜 이게 계약인지 계약이 아닌지 이걸로 판단을 해요. 500만 원 줬는데 그냥 준 거다. 예약금으로 줬다. 계약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할까 말까. 그럼 예약금으로 줬다. 실제로 내가 계약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그렇게 했을 경우는 배상이 안 됩니다. 네. 계약임을 서로 간에 인지를 했다. 계약금의 일부로 가계약금을 받았다. 이게 서로 간에 명확하게 인지가 됐다. 그러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계약으로 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계약으로 서로 간에 인지가 됐다. 뭘로 보겠습니까? 보통은 문자로 하죠. 문자죠. 예, 문자가 바로 증거죠. 증거가 있냐? 계약이라는 서로 간에 인지를 할 만한 증거가 있냐?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은 성립되었다. 라는 문자를 매수매도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만약에 해지하고 싶으면 그 지급된 가계약금의 뭐 2배를 배상해라. 또는 뭐 계약금 포기해라.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서 보내요. 그러면 분쟁거리가 없어. 그렇죠. 서로 간에 다 이걸 오케이 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매수매도한테 그 문자를 다 보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 오케이 했기 때문에 분쟁거리가 없어. 근데 계약금을 그냥 가계약금 500만 원 받았는데 서로 간에 주고 받은 게 없다.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실 이거 배상 받기 힘듭니다. 배상 안 해줘도 될 경우도 생겨요. 왜냐면 내가 500만 원 받았는데 이거 계약인지 나 몰랐다 하면 끝이거든요. 재판은 항상 증거주의거든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몰랐다. 그냥 뭐 주부동산에서 입금함에서 한 거지. 내가 이거 진짜 계약인지 몰랐다 하면 끝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실제로 저도 재판을 갔는데 보통 우리가 문자를 주고 받을 때도 네.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돈인지. 그렇죠. 그냥 단순히 500만 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하면 이것도 계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은 단순히 그냥 500만 원 입금 받았습니다. 그거 확인만 해줬어. 결국 판사님이 이거는 계약에 증거가 없다 해서 가격금 500만 원 받은 거 돌려주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서로 간에 그게 확실해야 된다 싶고 배상 관련해서 재판도 했지만 제가 전에 회사 15년 이상 다니면서 재판을 진짜 수십 건 수백 건을 했거든요. 재판을. 재판 가보면 재판 뭐 3시에 재판이다. 그러면 3시에 재판이 수십 건이 있어요. 그럼 기다려야 돼, 앉아서. 네. 재판장에 앉아서 기다려야 돼. 그러면 다른 분들 재판하는 거 구경하거든요. 구경하는데 의도치 않게 참관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 참관하고 있어. 왜냐면 차례가 지나가면 안 되니까 네. 몇 번 사건 뭐 오세요 하면 나가야 되거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시간 맞춰서. 내가 구경을 많이 했는데 근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떤 어르신이야. 나이 많은 어르신인데 어르신이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보니까 돈을 안 갚아. 그러니까 돈 갚아달라고 재판을 했는가 봐. 네. 보니까 두 번째 한 몇 번 열린 재판이야. 그래서 이 판사님이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들고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가 봐요. 어르신한테. 청증 같은 거라든지 그렇죠. 내역이라든지. 뭐 그래서 어르신이 이체 내역서를 들고 왔어. 근데 저 사람한테 네. 얼마를 이체했다. 네. 그걸 증거로 냈어. 판사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재판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아니 돈 빌려주는 그 이체 내역이 있는데 이게 왜 증거가 아니냐. 그냥 내가 줬다. 이런. 그렇죠. 그냥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돈을 갚아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이체 내역은 증거 자체가 될 수 없어. 그런데 그게 어르신이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억울하지. 판사님 내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막 하는데 결국 그 보안 요원한테 끌려나갔거든요. 너무 막 울면서 울부짖으니까. 근데 판사님도 참 좋으신 분이 계속 달래시더라고. 어쩔 수 없다. 이건 안 됩니다. 하는데 채무자죠. 채무자 쪽에 피고인 쪽에 사람이 실 웃더라고. 그 악마의 미소를 제가 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확실히 남아요. 네. 항상 돈 빌려줄 때 꼭
차용증 써야 됩니다. 차용증 쓰거나 문자로라도 네 돈 빌려준 거 증거를 꼭 남기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이분이 분양권 관련해서 뭐 불로소득했는데 이분이 이제 약간 착각하신 게 분양권 관련된 세금이 아니고 그 가계약금 배액배상에 관한 세금입니다. 이 배액배상의 금액이 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으로 불로소득으로 보거든요. 네. 세금을 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매도자가 배액배상한다 그러면 세금 떼고 줍니다. 신고하고 세금 신고해서 세금 떼고 나머지를 줘. 저도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네. 그거 받을 때 B만 원. 네. 삐삐 그 받을 때 세금 왕창 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양권 관련된 세금이 아니고 네. 가계약금에 대한 세금이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매도자가 신고를 하고 주고 떼는데 절대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금액이 만약에 클 경우는 세금도 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서로 합의를 합니다. 예. 신고 안 할 테니까 네. 그냥 좀 서로 좀 깎자. 만약에 뭐 500이다 그러면 뭐 300만 원만 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탈세입니다. 이거는. 보통 실무에서는 뭐 아름아름 많이들 그렇죠. 근데 탈세라는 거 이 할당 소장 채널에서 네. 절대 그걸 권장 안 한다는 거. 그런 것도 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어떻게 뭐 시원하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잘 봤습니다. 역세권 초품화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할타님께서는 아파트 가치를 보실 때 부역대 신초 5가지 순위를 매기자면 어느 순서 또는 비중으로 보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의를 했는데 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입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뭐 재개발을 하든 아파트를 하든 내가 실거주로 아파트를 구입하든 항상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사야지 올라갈 때도 많이 오르고 뭐 떨어질 때도 그렇죠. 방어하고 뭐 폭락했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하는 게 입지인데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지를 분석하죠. 그래서 보통 그 아파트 가격이 매겨지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파트 시세는 과학이다 항상 얘기하는 게 이 과학의 집합체거든요. 네. 제가 왜 과학의 집합체라고 얘기하냐면 아파트 가격은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한두 사람의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고 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생긴 가격이 바로 시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요소들이 많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단순화한 게 가장 크게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부역대 신초다. 그래서 이 부역대 신초만 보자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부역대 신초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지역의 모든 동네의 시세를 분석하다 보면 명확히 나오는 게 역세권의 저품화입니다. 뭐 브랜드가 좋다, 신축이다. 근데 역세권이 아니다, 저품화가 아니다 하면 처음에는 좀 비싸요. 네. 브랜드의 신축이니까. 그래서 브랜드빨, 신축빨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렇게 비싸다가 이제 입주하고 3년, 4년, 5년 지나다 보면 서서히 떨어지고 그 인근에 구축인데 역세권의 저품화인 아파트가 점점 더 비싸지거든요. 역전됩니다, 결국. 브랜드, 신축보다 역세권의 저품화가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요즘은 추세를 보니까 네.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저품화입니다. 예. 이게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뭐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이 진짜 많이 하시는 말이 인구 소멸, 뭐 인구 감소, 그다음에 뭐 초등학생도 이제 없다, 학교도 이제 없어진다 하는데 초등학교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 점점 안 중요해진다. 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수반에도 애 키우시잖아. 그렇죠. 저품화인 아파트를 갑니까? 저품화 아닌 아파트를 갑니까? 초품화로 가야죠. 무조건 가잖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애가 소중하잖아요. 정말 안전이 소중하고 통학로가 소중하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귀하게 키웁니다. 더 요즘은 애가 없기 때문에 더 귀하게 키워요. 그래서 더 저품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많은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네. 저도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 초등학교 허가가 안 나와서 부산교육청부터 국회의원, 뭐 교육위원회 다 만났어. 저도 그때 느낀 게 더 이상 부산의 도심에 학교는 안 되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학교는 이제 못 짓습니다. 예, 신도시는 아니지. 에콜델타나 네. 저는 신도시 말고
부산 시내의 도심에는 초등학교가 진짜 짓기 힘들거든요. 오히려 폐교가 지금 되고 있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폐교가 되는데 어떻게 학교를 또 새로 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학교의 초품화들이 더 인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할타님 말씀에 제가 정말 공감 가는 게 제가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저희 집도 나름 역세권이고 예. 저희 집 한 코스에도 같은 규모, 같은 뭐 주상복합의 아파트가 있어요. 예. 세대도 비슷해. 예. 학교가 거기가 좀 더 가깝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심지어 우리가 신축이야. 그렇죠. 근데 가격이 이게 정말 가슴 아픈데 저희가 한 2억 더 싸거든요. 그렇죠. 이게 딱 예. 맞았더라고요. 지금 그 맞죠. 말씀이. 그게 학교 때문에. 맞아요. 그게 학교 빼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 학교가 있으니까 선호를 하니까 그 동네 상권이 더 사.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습니다. 예. 참 안타깝죠. 예.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반 영상에서는 절대 아파트 얘기를 못 하는데 모 아파트가 네. 이제 입주를 하면서 학교를 멀리 가야 돼요. 이 아파트는. 그런데 인근에 학교가 있어. 네. 초품화는 아닌데 걸어가면 인근에 학교가 있는데 네. 인근에 학교를 놔두고 네. 멀리 가야 돼요. 학교를. 그러니까 부모들이 위장 전입을 해서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걸로 가는데 교육청에서 공문을 막 보냅니다. 네. 적발되면 3천만 원 벌금 매기겠다고. 그 정도로 애들 학교 보내는 게 진심인 대한민국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품화는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나는 우리 애들이 다 대학생이라서 초품화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할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난 구역에서 구역 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X구역을 보니 현재 구역 중 지하철 인접한 곳에 메디컬 센터를 새로 짓더군요. 반응들은 보상비를 많이 챙기기 위한 알박기라고 하던데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만약 보상을 안 해주고 구역 지정을 새로 하게 될 경우 다시 구역 지정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관심이 있는 지역 중 하나인 광안 6구역도 가운데 수영 아파트건이 있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먼저 답변을 드리면 광안육하고 수영 아파트는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르죠. 예, 다른 문제라서 이거랑 관계가 없는 건데 보통 재개발 구역이 딱 설정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운영될 때 메디컬 센터, 네. 요양병원 세우는 이유가 안타깝게도 보상 금액이 많습니다. 보상 많이 받으려고 이거를 짓는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이 할타 소장이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얘기한 게 재개발은 공익 사업이다. 알박기가 안 된다. 수용을 다 해버린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재개발 구역으로 되면 뭐 분양권 신청을 하든지 내 분양권 신청 안 하고 현금청산 받겠다. 그러면 다 수용이 돼버리거든요. 이거를 네 얼마 줄래? 얼마 줬고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간평 나오면 간평 금액대로 절차를 밟아서 강제 수용을 해버리거든요. 이건 왜 그러면 네. 알박기 목적으로 뭐 메디컬 센터, 뭐 요양병원 이런 거를 짓냐? 이걸 딱 지어놓고 간평이 나오겠죠. 그러면 조합이랑 간평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 간평 금액 예를 들어서 한 20억 나왔다. 그러면 20억 나왔으니까 20억 줄 테니까 이사 가십시오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안 나갑니다. 예, 100억, 뭐 200억 주세요, 300억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 돈들이 다 조합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금액이 서로 간에 이제 오케이가 되면, 협의가 되면 나가는 건데 이런 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에서도 돈을 줄 수 없어. 그러면 제가 또 말합니다. 이 재개발은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을 해버려요. 강제 수용을 해버리고 건물을 조합 명의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나가야 돼, 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안 나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 달라, 돈 주면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왜 요양병원, 메디컬 센터가 버티냐? 끝까지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할타님께서 전에 거제 이 영상에서 그렇죠. 하셨던 그런 절차들 밟아가지고 강제 철거를 해야죠. 뭐 가가지고 막 집행관 데리고 가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메디컬 센터 요양병원 강제 집행 진짜 힘듭니다. 왜 힘들겠습니까? 이제 거기 있는 환자들 그렇죠. 네. 예, 환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안전상의 문제가 생겨. 환자들이 만약에 좀 큰 규모의 병원이다. 아유. 그럼 입원하는 환자들 많다.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또 많잖아. 또 약간 또 신체적으로도 많이 허약하시니까 맞습니다. 조금 잘못 움직였다가 그거를 볼보로 네. 보상 금액을 과도하게 부릅니다. 이 강제 집행할 수 없다. 쉽게 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없죠. 돈을 달라는 대로 주든지, 네. 안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뭐 한참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대형 SK뷰 힐스 있잖아요. 네. 그 대형 7구역인데, 거기 2단지, 네. 거기에 딱 요양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입주 예정보다 훨씬 늦게 입주했어요. 1단지는 입주하고 다 했는데 네. 2단지는 이제 철거하고 짓고 있었어.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근데 그 결국 강제 집행했습니다. 계속 시도해서 강제 집행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네. 강제 집행 대응업체 여러 업체들이 연합으로 붙었다 이런 소리도 있었어. 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한 구역에 이런 게 뭐 생긴다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업체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병원 이런 거 전국에서 병원 메디컬 센터 이런 거 강제 집행 잘하는 업체들 있거든요. 네. 수배해서 그분들은 또 노하우가 있어 또 법적으로 밟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법적으로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간편 금액을 바로 오케이 안 하니까 수용 절차를 빨리 밟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 시청자분들 절대 모르셔도 되는데 네. 뭐 지토이, 중토이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절차들을 빨리 밟아야 됩니다. 그 정비업체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세월아 내월아 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거 밟으면 된다 하는데 끝까지 강제 집행도 못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 잖아요. 대충 아시겠죠? 러브 들어간 그쪽이신가요? 예, 네. 서울에 네. 강제 집행을 못해. 그 보상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부르고. 그래서 조합에서는 그 강제 집행을 계속 시도하는데 강제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려내고 구역을 다시 그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정 안 되면 다시 그려야 됩니다. 구역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데 뭐 처음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쉽죠. 뭐 조합은 다 있고 다 단결돼 있고 설계 웬만하면 다 나왔고 네. 수정만 하면 되니까 빨리빨리 그렇게 다시 그려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 정 안 되면 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하슈바님 네. 이번 영상에도 네. 우리가 띠띠 해야 되고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네요. 보통 우리가 임장을 가다 보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데 입지가 너무 좋아서 매수하고 싶은데 현장에 가보면 그런 소문들이 많아. 저기는 뭐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저기는 뭐 병원 올라와서 절대 안 된다. 저기는 뭐 큰 교회가 있어서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 됩니다. 절차만 밟으면 왜냐하면 구청에서 나라에서 하라고 딱 허가를 내줬는데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조합을 운영하는 뭐 조합 집행부부터 정비업체 그분들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저것 때문에 재개발 절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네. 그거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물 구경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재개발 구역의 주택만 매매, 주택 부속 토지의 출생 과정과 투자할 때 특징이나 조심할 점이 있는지, 다주택자일 때 취득세, 주택수 포함 등등 실제로 산다 생각하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출생 과정부터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 매물 보면 주택 부속 토지 매물이 있고 그렇죠. 주택만 매물이 있는데 출생 과정은 뭐 간단하죠. 원래 한 개였습니다. 단독주택. 땅이 있는 주택에 한 개였는데 이거를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하죠. 그 전에 쪼개버려요. 어떻게 쪼개냐. 땅 따로 주택 따로 이렇게 팔아요. 예. 그 개념을 먼저 이렇게 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보통 주택을 사고 판다라고 하면은 다들 집만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땅 그렇죠. 밑에 주택 밑에 예, 있는 예, 예. 땅까지 같이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나눴다. 나눈 예. 왜냐하면 주택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고 그렇죠. 땅도 60제곱미터 이상 있으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주택의 땅이 60제곱미터 이하다. 작은 땅이다. 작은 땅 위에 주택이 있다. 이러면 쪼개면 안 돼. 그렇죠. 예, 큰일 납니다. 좀 규모가 큰 마당이 있고 그런 데는 땅 따로 주택 따로 이렇게 팝니다. 그렇게 탄생되는 거고. 자, 이게 유의점이 뭐냐. 주택은 뭐 주택이니까 상관없는데 주택 부속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착각을 하는 게 그냥 토지로 봐요. 보통. 이게 왜 주의해야 되냐면 내가 다주택자다 네. 했을 때 토지니까 취득세 4.6%다. 단일 과세다. 중과 안 된다. 생각하고 사는데 주택 부속 토지는 중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주택으로 봅니다. 이거는. 취득세 때 다르고 보유세 때 다르고 그렇습니다. 양도 때 다르고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땅이 아니다. 뭐 도로 매물이나 토지 매물처럼 그런 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유의할 게 주택만 매매 이거를 내가 만약에 매수했다. 이걸 왜 매수하냐면 주택만 매매 이거는 좀 저렴해요. 그렇죠. 간평도 저렴하고 프리미엄도 좀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저렴하게 투자하고 싶다 하면 이거를 사는데 토지는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토지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예. 그거를 뭐 월세 개념으로 주는 데도 있고 뭐 그냥 연 얼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하다가 내가 몰랐는데 매월 몇십만 원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택만 토지 이런 거 매수를 할 때 제일 좋은 게 무상 계약한 그런 매물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주인이었잖아. 그렇죠. 같은 주인이었는데 주택만 따로 파는 거잖아. 그럼 팔 때 그냥 돈 안 받겠다. 뭐 한 10년 무상해 주겠다. 지상권 막 설정하고 막 그렇게 해놓거든요. 그럴 수 있죠. 무상지상권 이런 거 설정해놓고 하니까 그거 유의해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죠. 개인이 땅 주인인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예. 뭐 예를 들어서 국유지, 나라 땅 위에 있는 거 이런 거는 또 특히나 이 돈 더 많이 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캠코에 자산공사를 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하슈바님이 내가 얘기 끝나고 뭔가 덧붙이려고 할 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덧붙이려고 할 때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내보다 더 많이 알면 안 되는데 내보다 더 많이 아유, 제가 무슨 그런 생각 안 걱정이 많이 돼. 예. 제가 어떻게 할타님의 지식 박스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 농담입니다. 농담.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오늘 질문 답변 내용이 되게 네 가지인데 생각보다 많이 길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뭐 궁금한 점이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저희가 공유할 만한 좋은 질문들 있으면은 이렇게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할타 하슈바의 질문 답변 영상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